안녕하십니까. 지난 13년간 이어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제19차 포럼에 이어 이번 제40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도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40차 포럼 행사의 진행을 맡은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이태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본 포럼을 운영하는 운영위원입니다. 우선 2020년, 2021년 포럼을 운영해 주시는 운영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님과 운영위원이신 부산대학교 정재훈 교수님, 그리고 동아대학교 성희용 교수님, 부산시청 건축정책과 김철근 팀장님, 그리고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장유경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항만도시 부산입니다. 먼저 제가 제40차 포럼 서언을 한 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도건영 교수님께서 그리고 사단법인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이모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수 명예교수님과 주식회사 중앙 EMC 정연태 대표님께서 종합토론을 한 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 중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그 질문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0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건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국장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 김민건입니다. 제40차 열린 부산 도시건축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지속가능한 항만도시 부산입니다. 올해 첫 포럼을 10월에 개최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소주제는 항만도시 부산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입니다.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과 주택이 환경, 문화, 그리고 도시 등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부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을 이루기 위해 시민, 전문가,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모아보기를 기대합니다. 포럼을 주관하시고 후원한 주식회사 상지 E&A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와 행사를 준비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차 열린부산 도시건축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영상을 보내주신 김민건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도 두 번째 포럼인 제40차 열린부산 도시건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대주제를 두고 지난 10월 13일에 제39차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부산의 도시 건축 과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두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문진우 교수님께서 지속가능한 건축 및 AI의 적응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한 기술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은 종합정책연구본부 이승우 본부장께서 지속가능성 부산만의 모습으로라는 주제로 부산의 고유성을 가진 구도심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를 포용하는 스토리 있는 문화적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40차 포럼에서는 친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바다를 접한 부산과 유사한 도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바다와 항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등은 그동안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부산이라는 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할 수밖에 없고 그 성장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다 항만이기에 그 중요성의 일환으로 계속적인 주제의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발전 동력이 되어온 바다 항만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축에서 항만의 역할은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항만과 도시의 상생은 물류 중심의 경제만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변화를 해야 한다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번 포럼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부산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항만 물류가 도시의 외곽으로 이전하고 단편적으로는 그 자리를 새로운 빌딩으로 채워지는 듯한 도시 계획이 과연 항만도시 부산의 미래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다라는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 많은 부분에서 도시라는 차원의 영역보다는 개인의 욕구 해소를 위해 개발되고 그 속에 바다는 항만이기보다는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으로서 개인의 비유를 위한 자연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도시 계획적으로 도시와 바다, 도시와 항만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시민과 바다에 대한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도시를 바다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항만을 도시 재생의 원동력으로 삼고 수변 환경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질 및 수생 생태계의 복원과 친수 공간의 조성, 바다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해양 문화의 육성이라는 것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해양도시로서의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도시의 행태와 공간 디자인, 그리고 에너지, 환경, 경제, 사회 문화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채울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얻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제40차 포럼에서는 항만도시에서 해양도시로의 부산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도시의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던 바다에 대한 환경 생태 그리고 포스트 성장 시대를 대비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챙겨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도건영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이모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패널입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수 명예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중앙 EMC 정연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부터 발제해 주실 도건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는데 환경 친화적 도시 부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도건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포스트 성장 시대 부산의 지속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부산-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이모 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실 건데요. 지금부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의 도건영입니다. 제 전공은 건축환경이고, 그 다음에 건축환경 쪽에서 접근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지구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나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쪽에 메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건축 분야에서 도시를 보면서 어떻게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게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부산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IPCC의 2014년도에 5차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의 현황과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0년 정도에 0.9도 정도 기온이 상승을 했고, 해수면 높이 상승 속도 또한 한 110년 동안에 19cm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현재 추세가 되는 RCP 8.5라는 지금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에는 금세기 말인 2100년 정도에 지구 평균 기온은 3.7도, 그 다음에 지구 평균 해수면은 63cm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0년 정도 평균 기온 1.7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세계 평균 기온 상승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상회를 하는 속도로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또한 19% 증가를 했고, 강우 강도도 70년대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연간 3.5mm 정도 해서 지구 평균 1.4mm의 한 2배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이게 그 국립해양조사원 쪽에서 실측 조사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결과고, 지금 제주 연안 쪽이 가장 상승률이 빠르고 그 다음에 남해안 쪽이 상승률이 높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전망으로 봤을 때 RCP 8.5 같은 지금 현재로 갔을 때 기온 상승은 금세기 말에 우리나라는 5.9도 정도 기온이 상승할 거고, 해수면 상승은 가장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동해안으로 약 1m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있었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상당 부분 감축을 한다 그러면 우린 기온 상승은 3도씨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은 74cm 정도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이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태풍 강도의 증가라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가 지속적으로 온난화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열대성 태풍의 최고 풍속이라든지 강수량이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보통 열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1도씩 상승을 하게 되면 풍속은 3에서 5%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동아시아 지역이 태풍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태풍이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강우 지속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고, 또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피해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해서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열대성 저기압이 가장 강해지는 지역이
매년 북쪽으로 5.3에서 6.2km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지금 현재의 태풍 같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오면서 약간 약화되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강한 쪽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약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돌아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산의 연안 쪽에는 폭풍 해일이라든지 강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수 강도의 증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1970년대에 부산 지역의 집중호우라고 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을 집중호우라고 보는데 70년대는 17일 정도였고 80년대에 18일이었는데 2000년대에 가게 되면 거의 27일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상위 10%, 상위 10위권을 보게 되면 5번, 5개 정도가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그런 강우 강도가 늘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연안을 굉장히 많은 연안 지역을 갖고 있는데요. 연안 면적이 부산 전체 면적의 한 18%,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가 연안역에 살고 있습니다. 항만 면적도 상당 부분이 차지하지만 산업단지도 거의 30% 이상이 연안 지역에 있고 사업체 수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30% 가까운 부분이 연안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태풍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연안역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이라는 항만 도시라는 것은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바로 직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해안 쪽이 금세기 말에 1m 가까이 기온 수면이 상승한다고 해수면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7개 해수욕장이 그냥 거의 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연안 부분의 피해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에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저희 건축 환경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산이 굉장히 직격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륙 도시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제라는 시점이라는 것을 지속 가능성에서도 항상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과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연안재해에 강한 그런 안전한 방제 도시를 만들기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은 이 방제라는 것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 재해에 대한 예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강도 그 변화를 완화시킴으로 해서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성을 줄인다든지 강도를 줄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방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라는 어떻게 보면 폭풍 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수에 의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이 동시에 어느 정도 대책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뒤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환경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부분인데요. 부산이 기온을 측정한 게 1905년부터 측정을 시작을 했고 2019년까지 현재 보면 한 2도시 정도 도시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서울이라든지 대구 이런 데에 비하면 부산은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타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온은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점점 더 기온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의 기온을 조금 낮추면 어떻게 될 것인지 냉방도율을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냉방도율에서 0.5도를 낮추게 되면 대충 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냉방도율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기온 1도를 낮추게 되면 30% 정도의 냉방도율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그만큼 냉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냉방도율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량이라는 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도시 배열이 증가하니 도시의 기온은 다시 상승을 하는 악순환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에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온을 어떻게 낮출 거냐가 도시 기온 상승에 대한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기온 상승의 원인과 대책인데, 도시 기온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 중도 있겠지만 히트 아일랜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이 히트 아일랜드 현상의 원인으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엄청난 배열과 그다음에 열이 방출되기 어려운 도시 구조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도시 기온 상승에 40%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도시 구조가 6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히트 아일랜드 대책 기술에 대한 대책 기술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녹화죠. 공원을 만든다든지 옥상 녹화라든지 이러한 녹화에 의해서 하는 대책. 그 다음에 바람길, 세 번째 있는 바람길에 의해서 도시에 축적이 되어 있는 쌓여 있는 열을 방출시키는 통풍을 높게 해서 방출시키는 이런 방법은 많이 계획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자재에 의한 대책이라는 것은 이게 열을 많이 태양열이라든지 열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포장 재료라는 것에 대해서 잔디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렇게 쿨루프의 도료 같이 해서 시각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지만 일사의 축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개발돼서 최근에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세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열 방출되기 어려운 도시 구조를 개편을 해서 도시 기온을 낮추겠다라는 방향 쪽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인공 배열 대책은 도시의 기온 상승의 40%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데 현재 이 도시 배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강구하거나 진행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해서 합니다. 인공 배열 대책인데 인공 배열은 크게 이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에 의한 배열과 건축물 쪽에서 발생하는 배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교통에 관한 배열인데 결국은 차를 많이 안 써야 된다는 얘기고 차량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자동차라든지 차량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열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자동차의 정기화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공교통의 정기화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함으로 해서 교통에서 발생 승용차라든지 이런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줄이고 또한 그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니까 공기의 청정화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교통의 정기화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전기 수요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건축 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 쪽으로 인덕션이라는 이런 전기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방에 대한 보급에 의해서 냉방 또한 전부 다 전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가정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요의 증가와
교통에 의한 전기 수요의 증가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근데 친환경적인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충당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환경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신에너지의 수소, 석탄, 액화가스 연료 전지 있고 재생에너지의 태양열, 태양광, 풍력 쭉 있습니다만은 실제 도시 내에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 에너지를 어떻게 그러면 감당할 거냐. 결국은 건축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전기는 열로 공급을 해서 충당을 하고 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전력 수요의 증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쪽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인공 배열 대책으로 해서 조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 관련해서 어떤 배열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배열을 결국은 도시에서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열을 어떻게 그러면 제어할 거냐 하는 부분이라서 열 발생 자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는 지역을 적절하게 선정해서 도시 기온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적절하게 선정해서 배출을 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봤을 때는 건물 단위에서의 배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냉난방 단위에서의 배열, 그다음에 복수의 지역 냉난방을 연계를 해서 배열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건물 쪽에서는 주로 지중이라든지 지하수 쪽을 통해 가지고 공기 중의 열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땅속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역 냉난방 단위에서는 결국 하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열을 배출을 해서 도시 기온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쪽으로 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히트 아일랜드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더스트 돔 위쪽에서 열을 방출을 해버림으로 해서 도시 그 더스트 돔 안에 갇히는 열을 줄이잖아.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스케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대수층 지하수를 통해서 열을 흘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름철에 열을 지중해 저장을 했다가 겨울철에 그걸 거꾸로 꺼내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꺼내서는 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쪽이나 지역 냉난방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 하천수를 이용을 해서 히트펌프로 해서 그거를 열을 이용해서 열연을 공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도시의 그 하천의 생태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이 적은 쪽으로 배출을 해서 배열 자체가 도시의 기온 상승에 조금 지장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그 통풍 냉각탑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도시 상공 위쪽에서 열을 알려버려서 도시 기온 상승이라는 것을 막는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방제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 친화적인 기법 중에서도 방제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일본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수 활용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관련해서 방제 쪽으로 조금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일본 국토교통청 쪽에서 우수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정했는데요. 이 법률의 목적이 우수 이용을 추진하여 수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꾀하며 더불어 하수도, 하천 등으로의 우수의 집중적인 유출을 억제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도시형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들을 조금 제어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수 이용에 대한 정의로 보면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유하기 위한 시설에 저유시킨 우수를 화장실, 살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 관련해서 지자체 쪽에서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 속에는 이 우수 이용 건물에 대한 세제라든지 금융상의 조치 등의 시책도 포함을 시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런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서 일본 건축학계에서는 2016년에 우수 활용 기술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요. 이 그 기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수 활용에 의해서 치수 및 방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용의 촉진과 환경에 대해 배려하기 위한 추구 기술을 보급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수 활용을 위한 비를 저장하는 것으로 방제 추구, 치수 추구, 환경 추구, 이수 추구의 4가지의 추구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 방제 추구라든지 치수 추구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에서 모든 부지는 기본 추구 높이에서 제곱미터당 100mm의 빗물을 저장을 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런 그 추구 높이 확보를 해서 방제나 치수, 환경, 이수에 의한 추구 성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추구 성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구를 구성을 보시게 되면 방제나 치수 쪽은 조금 이게 필수적인 부분이고 방제는 뭐 조금 사적이지만 이 치수는 공적인 부분으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이수도 환경 추구는 권장 쪽인데 이수는 조금 사적이고 환경은 좀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방제 추구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비상시에 재해시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생활용수를 확보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추구량을 사람당 얼마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3일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제 추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게 이게 그 한신 대지진,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이런 대지진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한신 때는 화재가 많이 났었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되니까 자체 진화를 해야 되는데 소방용수가 없어서 진화를 못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 빗물을 도시 내에서 저장을 해서 그거를 비상시에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는 갑자기 집에 기가를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임시 피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시간 있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음료수는 여러 가지 이제 페트보틀이라는 것도 보급을 할 수 있지만 화장실 세정수라는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라이프라인이 전부 다 끊겨버리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위생적인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3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런 라이프라인의 수도시설은 3일에 복구될 거다라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그것을 갖고 있으면 세정수로 활용하면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으니 이거를 이제 방제 추구라고 기본으로 하라라는 쪽으로 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수 추구는 아까 말씀드린 100mm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것 또한 이게 도시형 홍수를 막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해서 폭우가 많이 증가하고 집중호우라든지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 부지의 땅에서 그만큼을 추구를 함으로 해서 초기에 도시형 홍수에 의해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수량을 줄임으로 해서 도시홍수를 확보할 수, 완화시킬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치수 추구라는 것을 넣었고 그래서 방제 추구하고 치수 추구가 필수 사항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추구라는 것은 이제 결국 녹화라든지 침투력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도시 표면에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으로 침수되어서 지하수의 함량이라든지 또한 그것들에 의한 정발산에 의해서 도시 기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도시의 히틀 아일랜드 대책이라는 것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추구는 결국 그 저장한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이런 저장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것도 권장사항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수 활용에 대한 부분 또 우리나라와 일본도 비슷한데 결국은 그 우수 활용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이 비를 모을 수 있는 게 1년 중 쭉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빗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비어있는 수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수 활용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쪽이었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런 방제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치수 방제 이런 부분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강제적인 상황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과 바다, 평지 이런 쪽에 골짜기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형 홍수라든지 지역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강우 활용, 우수 활용이라는 이런 부분을 방제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게 친환경적인 부분도 되고 방제적인 부분으로서 양쪽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또 결국은 그런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용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많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런 쪽의 기술도 발달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구 성능의 모식도로 이렇게 놓은 것을 잠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2014년 8월 25일에 251mm가 내려서 시간당 제일 많이 내렸을 때가 108mm 정도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침수 852건, 붕괴 32건 해서 재산 피해가 122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보면 4시, 5시에 강수 강도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정구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전체 면적이 한 18%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옥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8%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추구를 하는 부분에서 강수량의 50%를 추구를 하고 강우 강도가 강해진 시점에서 추구를 시작한다라고 계산하고 가정을 하고 추구량이 100이 되면 추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체 면적 18%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구를 하게 되면 강수 강도를 얼만큼 줄일 거냐 하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전체 면적 18%에 대해서 그 면적의 50% 정도의 추구를 할 경우 100mm 정도의 추구를 할 경우에는 강수 강도를 20%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108mm가 내렸는데 추구를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88mm 정도가 내리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강도를 줄이니까 그만큼 침수라든지 이런 홍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실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간단한 계산 결과가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최근에 그 창면적이란 개방감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창면적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 창면적이 커진다는 것은 태풍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서 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창 면적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설정을 함으로 해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창 면적이 줄어들므로 해서 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창 면적비에 대한 개방감 변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 벽에 대해서 창 면적의 비율이 15%, 30%, 40%, 50% 해서 케이스 뒤에 있는 숫자가 면적 비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개방감은 창 면적비가 커지면 개방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창 면적비에 따라서 편안하냐 불안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창 면적비가 60%를 넘어서니까 한계로 해서 편안함이 줄어들고 불안함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60%를 한계로 해서 불만족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 면적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결국은 뭐 개방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제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불안하다든지 이게 불만족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창이 넓으면 위험스럽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만족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도시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군부원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도건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뭐 막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건축 계획 전공이다 보니까 창 면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성장 시대 부산의 지속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이모 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모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설정한 주제 자체는 앞서 이제 도건영 교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좀 다소 이제 추상적인 논의에 머무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시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좀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다른 하나는 이 건축 포럼의 사약을 전공한 제가 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약자가 갖는 강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계도 분명해 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한 지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서두에 꺼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이제 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사회 내지는 일본의 어떤 도시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던 건데,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도시 문제를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성장주의에 기반한 사회경제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이제 성숙사회, 성숙경제로의 어떤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의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산이 이제 좀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따져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가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부산이 인구라든지 경제, 사회문화, 또 이제 생태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쇠퇴해가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오히려 당연히 이제 부산의 지속 가능성의 어떤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로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전망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이제 불투명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해 나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단순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식으로는 이런 어떤 구조화된 어떤 한계들을 탈피해내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의 그 현실 진단과 함께 좀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부산의 어떤 그 발전 문제, 성장의 문제를 주로 경제와 산업의 차원에서만 진단을 해오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은 좀 탈피를 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좀 사회 투자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요. 하드웨어 중심에서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이제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했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도시를 바라보고 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재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과 미래 전망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큰 거시적인 환경 속에 부산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 그랬을 때 이 현실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내재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끌어와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산이 소위 포스트 성장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잠재적 기반들은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어떤 미래적 잠재 자원들을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가치 체계 속에서 이제 가야 될 때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의 현실을 이제 들여다볼 때 좀 더 이제 지속 불가능한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의 지금 인구 구조가 대단히 이제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저출산, 인구 유출, 총량적으로 인구 감소가 벌써 이제 20여 년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산의 어떤 그 쇠퇴의 원인이 되고 성장의 어떤 동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부산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침체의 결과물이 인구의 감소다라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산이 이제 쇠퇴하고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한 30여 년 동안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동일한 방식의 동일한 논리의 어떤 성장 전략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 결과들이 경제적 영향의 어떤 쇠퇴입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대비한 부산의 경제적인 역량이라는 거, GRDP로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을 놓고 보면 인구 비중에 비해서 경제적 비중이 훨씬 더 낮습니다, 부산이.
그건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구가 주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그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이 점점 더 빨랐다라고 이제 보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둔화되고 성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전국 평균을 일정한 수준에서 하회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던 것이죠. 넘어선 적은 없다라는 거고, 낮은 신성장 산업 비중은 뭐 최근에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도시의 어떤 자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도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성장을 우리가 최근에 뭐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치 이 모습들 자체가 서울, 인천의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일본이 도쿄, 요코하마 중심으로 수도권의 일극으로 성장해 나가는 구조. 그리고 제2도시의 쇠퇴, 즉 부산의 쇠퇴와 오사카의 쇠퇴. 이 구조를 면밀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다. 어쩌면은 일본식의 성장 방식들을 그대로 따라갔던 결과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회문화적 삶의 질의 부분인데, 뭐, 대한민국 자체가 시민들이 그렇게 행복감이 높은 사회는 아닙니다.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높은 자살률, 범죄율, 낮은 사회 참여율, 낮은 사회 자본,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로 연결되어져 있는 현실이고, 생태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산이 대한민국 또는 전 지구 사회와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과잉 소비, 과잉 폐기와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토지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소비가 대단히 이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도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도건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환경의 위기가 부산이 예외일 수는 없는 거고, 실제 공간 환경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소위 밀집, 고층화, 고밀도 그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 개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층에게 독점화되는 소위 독점의 불이익 자체도 이제 공간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들 봤는데, 인구 부분입니다. 부산의 인구라고 하는 것이 2020년 9월 보니까 339만 명입니다. 9천여 명. 340만도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봐지게 되는데, 실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정확하게는 1995년이 부산의 인구수가 이제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돼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고령화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세대 수는 오히려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인 가구의 증대가 대단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대 대도시 가운데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끊임없이 이제 유출돼 나가는 상황들이죠.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유출되는 것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낳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향후에 있어서의 전망치는 뭐 전국 전망치입니다만은 결국 부산은 이보다 더 강한 강도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인구 비중에 있어서 이제 고령 인구의 비중은 이제 높아져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전망되고 있는데, 부산도 이제 동일한 어떤 경로를 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부산 경제 전국 비중 축소 경향성들을 뭐 최근에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1000대 기업 안에 부산의 어떤 기업이 몇 개가 있는가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던 부분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산 경제의 비중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수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GRDP의 어떤 총액 자체가 전국의 어떤 총생산에 대해서 갖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뭐 동일한 어떤 경로들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적 차이 심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제 수도권 집중이 이제 심화되는 것이다라고 봐지고, 다른 하나는 또 부산의 생산력 기반이 상당히 이제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성장 억제 지역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정책적으로 사실은 부산의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기를 했거나 또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지표들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과 이제 인천광역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 GRDP의 어떤 성장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있어가지고서의 이제 그걸 100으로 이제 봤을 때 실제 부산광역시가 이제 200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갖고는 그 증감률, 기준의 증감률하고 인천이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에 도달할 때 그 성장의 어떤 증가율 자체는 부산이 대체로 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천에 이제 추월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봐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인구 문제를 되짚으면서 사실은 부산이 인구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전환의 시점들이 2010년 전후가 된다. 이때 정책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면은 부산이 이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인구 전망 속으로 빠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2005년에서 2010년 그 시점에 있어 가지고 부산이 상당히 이제 실기하지 않았느냐 또는 이제 추월당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좀 더 다른 측면들에서 보게 부산과 인천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학계 출산율에 있어서도 부산이 이제 뒤지게 되고, 고용률에 있어서도 인천에 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등락률 자체도 이제 뭐 높다 낮다 뒤진다 앞선다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1인당 GRDP가 이제 상당히 격차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 도시의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이제 차이를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동안에 부산이 침체하고 쇠퇴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도시 하면서 안주했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도시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 전 뭐 그게 제2냐 3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그 도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대단히 악화되어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갔다라고 보아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은 상대적 빈곤율이 높습니다.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어쨌든 전국에 비해서 이제 부산은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도시다라고 하는 거고, 불평등도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의 경향성들을 보입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좀 전국과는 좀 상이한데,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불평등 정도를 이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대응력에 있어 가지고 계층 간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국보다 이제 불평등 지수가 낮은 시점이 있고 전국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시점을 앞두고서는 급격한 어떤 경제적인 침체나 위기적 상황들이 이제 맞물리는 시점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오거나 호조건이 나타났을 때 부산의 어떤 상위 계층들은 그 위기,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회복될 때는 상위 계층들이 더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계층 간에 있어서의 그런 위기 상황들에 대한 대응력, 기회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가 부산이 더 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어떤 평균치의 어떤 불평등 지수와는 좀 더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상당히 이제 계층 간에 있어서의 그런 극단적인 어떤 차이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좀 특징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도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인식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삶의 만족도, 행복 점수의 어떤 분포에 있어서의 차이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다른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행복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행복 수준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나 동료의 관계, 가족 관계, 뭐 이웃 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환경이 어떠한가, 지역 환경이 어떤가,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행복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부산에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 이게 전국 통계입니다만은 부산이 이보다 심할 것이고, 뭐 자살률은 이미 한국이 유명하지만은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지속 불가능성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도건영 교수님께서 충분히 이제 자료로서 말씀을 해두셨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외 없는 영향이 아니겠느냐 거고, 부산이 이제 그 영향으로부터 예외일 근거는 사실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당면한 위협 자체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위기에 상당히 이제 둔감하다 사람들이 한 거죠. 그나마 비교적 조금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계절 길이의 변화,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들은 다들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구 환경의 어떤 위기적 징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연결시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기온 변화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1905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고, 그죠? 미래 전망에 있어서도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가파르게 상승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대야 일수에 대한 미래 전망도 보면 지금 연간 한 7.8일 뭐 이러던 것이 10 며칠씩인가요? 상당히 이제 열대야 일수가 이제 높아질 것이고 폭염 일수도 이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는 이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부산기상청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제 추산해낸 건데 미래 전망은
상당히 이제 어둡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자, 미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기반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전 여전히 부산이 이제 계륵과 같은 것이 이제 해양 문제다라고 합니다.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잘만 하면은 이건 엄청난 부산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토대는 역시 이제 해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양 도시로의 어떤 발전 기반들을 상당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갖추고 있다. 항만 인프라가 그렇고 해양 수산 분야의 전문 인력과 그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기반들 자체를 우리가 탄탄하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관련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기술력 있는 사업체들을 집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남방 경제, 신북방 경제의 그 연결 결절점이 바로 부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결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산이 이제 해양 도시의 특성을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요소로서의 이 해양 도시의 기반들 자체는 부산에서 이제 미래 발전의 어떤 핵심적인 영향이 아닐까라고 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동남 광역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부터 이제 주목은 해왔습니다만은, 동남 광역권 인구가 한 800만 명이고,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규모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인 어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부산도 그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또 국내에서 보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동남 광역권 말고는 찾아보기는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부산의 이기적인 표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부산은 어쨌든 부울경 동남광역권의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남과 울산 지역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산업을 이제 집적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제 부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 경제, 창의 경제, 뭐 창조 경제로 이제 전환돼 나갈 때 이제 소위 지식 기반 사회를 견인할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은 형성하고 있다. 부산만큼 이제 이렇게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는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은 학문의 도시고 대학의 도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어떤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정책기관들과 인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영화, 영상, 콘텐츠, 금융 분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런 지식 기반의 역량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역량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이제 한 사회가, 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은 시민의 역량만큼 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부산은 역사적으로 이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경험적으로 이제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활동들과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은 많은 부분들을 첫 출발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의 첫 출발지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자원봉사를 가장 먼저 태동시킨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도시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 또 부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사회적인 어떤 활동 역량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도 최근에 이제 좀 더 두드러지고 또 중요한 어떤 잠재적인 그 역량으로 우리가 평가되어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 기반 위에서 도시의 미래를 이제 새롭게 구축해 가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좀 내세우고 싶은 가치는 우리가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치를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 국가주의적 경향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은 복무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전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 자원에 기반하고 지역 가치를 중심에 놓은 어떤 발전에 대한 고민과 전략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이제 내생적 발전 전략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부산이 끊임없이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썼던 전략들은 뭐냐면은 정부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 외부로부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끊임없이 외부 자원 의존성이었습니다. 부산에 이제 뭐 대형 유통기업들이 오고 대형 기업들이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부산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본에 대한 어떤 종속성만 키웠지, 그들이 부산의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는가. 그 점은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부산 시민들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좀 중심에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성숙도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뭐 어떻게 키우고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성장주의가 시민의 어떤 삶을 개선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제 사회적인 지속 불가능성을 봤다시피 이건 불평등의 심화로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사회 투자로 확대해야 된다. 노동, 교육, 보건, 복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그것이 자원의 어떤 질적인 재고를 통해 가지고 부산의 경제도 발전하고 산업도 성숙할 수가 있는 이런 전략적인 틀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가치의 회복, 지역 중심의 어떤 발전 전략들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조차도 외부의 어떤 힘이 이용하는 대상으로 전략화하고 있다. 자, 우리가 가장 큰 자원인 해양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보면 여전히 국가가 지배하고 외부의 대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직접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그렇게 거리가 가깝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우 일자리 몇 개 만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분권에 기반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발전이다. 지금까지의 발전이라는 것은 한 곳에 이제 집중되는 발전, 그 다음에 불균형 발전, 불균등 발전 전략 이런 것 속에서 이끌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분권을 통해서 중앙과 지배의 지배 종속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지역의 어떤 자율성이 확대되지 않으면은 부산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중앙과 어떤 대척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라고 하는 틀에서 이제 틀로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있어서의 재반 세력 간의 어떤 권력 균형의 회복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산의 어떤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재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이익이 전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실제는.
소수의 어떤 그 주머니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건 세력들에게 갖고 부동산 투기 자본에게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계층 간이 됐든 세력 간이 됐든 집단 간에 있어서의 권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노동자, 여성, 소수자, 자유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그들이 이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자기 역량들을 키워나갈 것이냐. 어떻게, 그것이 저는 사회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부산시의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됐던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이 경제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불균형도 있고 이미 지금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정서 속에 불균형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대단히 이제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대단히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조차 이제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어져가는 학고방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해운대 언저리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프라이드가 되는 시 그거는 참 이상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서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심각한 단계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 이제 동서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있어서의 불균형도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원도심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중앙 지점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 불균형 이야기하는 사이에 원도심의 어떤 그 불균등 발전에 따른 쇠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신도심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투자,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다차원적인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적인 실현입니다. 그래서 좀 시민정치를 통해 갖고 정치 행정 및 자본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어떤 이데올로기였는데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증명된 바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정치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고 시민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실현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은 시민들의 자기 책임성도 저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어떤 자기책, 정치적인 어떤 국면에서만의 자기 책임성이 아니라 모든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일상 과정들 속에서 자기 책임성,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무감들도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역 통합 및 상생 발전의 비전들을 좀 실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동남 광역권의 발전 이야기들은 많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과연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분은 아주 그럴듯하고 모양은 좋습니다만 실질적 행동 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가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표현이 부산이 이제 동남 광역권의 중심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심이야. 너희들 따라와.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반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동남 광역권 통합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광역권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시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또 생산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생활 이슈 중심으로 동남 광역권의 어떤 협력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행정 공동체 이전에 문화 공동체라고 해서 적어도 이제 부울경 시민, 도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동질성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들을 좀 갖추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통합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과 균형의 이익이 저는 공유돼야 된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는 경남으로 이제 넘겨주고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것들이 부산이보다 더 이제 끌어안아 가지고서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틀이 서로 전제되지 않으면은 광역권 발전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기에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해주신 이모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산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부산의 현실 속에서 지속 불가능성이 뭐냐 하면서 인구, 경제, 사회문화, 생태, 뭐 다백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러면 핵심적 발전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그 발제자분들과 함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수 명예교수님과 중앙EMC 정연태 대표님을 패널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경성대학 김민수입니다. 우리 임 박사님께서 포스트 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성 말씀해 주면서 저희 삼토 부산의 어떤 뼈아픈 현실을 아주 꼼꼼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거시 환경하고 부산의 현실 진단, 그리고 미래 기반하고 혁신적 발전 가치로 나눠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임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산을 지배해온 지난 30년간의 어떤 공학적 도시가 아니랄까, 뭐든지 만들면 된다는 식인데 사실은 어떻게에 대한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왜에 대한 생각 없이 뭐 그런 어떤 공학적 도시관이 지배해온 어떤 성장 발전 도시 모델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지향해가는 것에 어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경제 산업 중심의 어떤 접근에서 꼭 사회학을 하셔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강조, 저도 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서 어줍지 않게 도시설계 30년을 해왔는데 사실은 공학도죠, 공학도. 네, 결론은 결국 아까 우리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시민으로서의 어떤 일상에서의 자기 책임성 문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관련해서 요즘은 그런 쪽의 것들이 우리가 전문가들이 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전의 문제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계몽적인 접근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특히 임 박사님이 뭐 이런 쪽에 역량이 계신 거 충분히 압니다만 오늘 우리가 특히 이제 건축 도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말로는 뭐 어렴풋이 짐작을 하지만 사회적 지속 불가능과 관련한 부산의 구체적인 지표들, 뭐 그런 것들은 추후에도 우리 포럼에서도 한번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큰 주제가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항만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는 뭐 항만 물류 계속 하던 걸 내걸다가 해양 도시라고 뭐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당연히 가야 될 방향입니다. 슬로건이라든지 비전은 바꿨는데 실제 그것을 어떤 만들어가는 인식이나 실천에서는 뭐 여전히 저것만 바꾼 거, 슬로건만 바꾼 것이 여전히 뭐 그런 항만도시, 물류도시의 어떤 그런 것과 방법론에 있어서나 전혀 바뀌지 않은 거,
이게 우리가 타이틀만 갈아바꿨다고 해양도시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면 지난 30년 해왔듯이 이제 해양으로 바꾸면서 해양특별시, 뭐 동부와 해양수도, 해양을 앞에 내거는데 또 그런 어떤 벤치마킹의 수준들도 보면 싱가포르, 홍콩, 로테르담, 고베 뭐 이런 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쫙 보면서 만들어가는 해양도시라는 거는 요즘은 또 무슨 유행처럼 독일 어디죠? 그거 하나 껴넣는 식인데 그런 식의 접근,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해양도시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가 말씀드릴 적은 아닙니다만 어떤 도시 비전이나 공간 경영에서 이 해양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전론바르식의 워터프론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워터프론트 해양도시 하면 바다 중심의 어떤 기능적 친수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워터프론트의 도식을 좀 벗어나야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많이 나왔던 친수성, 생태성, 특히 문화성이나 어떤 사회성의 문제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양도시를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어떤 항만도시, 해양도시는 원심성의 어떤 바다도시를 우리가 접근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시민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구심성의 어떤 수변 문화 공동체 좀 더 컴팩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열린 부산 도시건축 포럼이 주로 뭐 건축도시, 공간경영 관련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변문화도시 부산이 지금 공유하고 실천해야 될 준거와 지향 차원에서 한두 가지 우리 임 박사님한테 여쭐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발제한 내용에서 부산의 어떤 경제적 역량의 쇠퇴와 관련한 지속 불가능성, 그것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부산과 인천 이제 비교했는데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소위 위협받는 제2도시론에 참 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제2도시라는 것도 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남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은 또 제2도시를 놓쳤다고 아우성 치는데 이런 시의 어떤 부산시의 이런 시의 최근의 대응에 대한 어떤 의견 그런 것들 뭐 간단히 아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결국 동남 광역권 중심지로서 부산이 어떤 큰형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편적인 전략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히 코멘트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삶의 질의 약화, 저하와 생태학적 역량 약화라는 두 가지 진단을 해 주셨는데 100% 공감을 하죠. 누구나 거나. 그래서 3터 부산의 어떤 그런 공간적 양극화와 아까 나왔던 사회적 양극화가 서로 상호 부정적인 시너지를 일으켜가면서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도 재개발 재건축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황령산 중심으로 전포동이나 또는 이쪽 남천동 수영 쪽 보면은 전례 없이 아줌말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부산시 지난 10년 동안 삼복도로 르네상스 등 재생사업을 엄청나게 벌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재생사업으로 살려낸 주택수에 비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철거하고 몰아낸 주택수가 훨씬 더 많은 이건 뭐 좀 과도한 비유입니다만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꼭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생을 끼워넣는 식의 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발제에서 토지 자산에 대한 잘못된 소비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생태적 역량이나 특히 사회적 역량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뭐 얘기를 짚어주실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그런 대학이라든지 또 혁신도시 지식기반 역량 축적 뭐 이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 양적으로 이제 부산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대학도시다 할 수는 있겠는데 과연 질적으로 실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갈 수 있었던가 또 분권이고 뭐 다 하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현실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촘촘하게 지난 30년 노력을 해왔던가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와 같은
이 내에서 우리 내에서 각계각진의 어떤 부문별 영역적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권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기 책임성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제도권 학습이라든지 또는 요즘 뭐 자치단체 중에서는 평생 학습류가 아닌 진짜 기본적으로 어떤 배움의 사회랄까. 그렇죠? 배움이 이제는 결국 도시의 힘이라는 거, 그게 길이고 개인이 되건 사회가 되건 이런 차원에서는 체질과 자질 강화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간단한 코멘트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질의하시고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 역량 바깥의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한편은 여러 가지 이제 짚어주신 질의해주신 지점들이 사실은 제 발제에서 좀 이제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 또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질의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답변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질의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2도시론과 같은 어떤 부산의 대응 부분들은 앞서도 몇 차례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제2도시론 자체가 하나의 성장주의적 표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시민들이 그래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단히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발상법이죠. 그 속에서 이제 시민들을 뭐 위로한다면 위로한다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근 한 30년 이상 우리가 어찌 보면 제2도시 위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제 안주해왔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한강 이남에 뭐 부산만한 데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한강 이남에 강남이 너무 세서 부산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도시가 이제 항상 그 제2냐 제3이냐 세계 첨단이냐 뭐 제1이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 순위 다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전 의미 없지 않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모두가 1등 되는 도시로 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좀 부산다운 발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적인 어떤 성장, 경제적인 어떤 성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질적인 측면들에서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도시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위 도시 발전의 목표 자체를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먼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은 또 질의문의 뒷부분에도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해양도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 사람들보다는 부산 바깥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부산의 바다 이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양도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 부분을 우리가 지금 부산이 동부가 해양수도를 도시 장기 발전의 비전으로 채택한 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동부가 해양수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다가가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이제 지적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해양도시의 내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해양도시를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항만도시, 항만물류도시라고 하는 것이 정책
에너지가 대부분이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메디의 컨테이너 항만 도시 부산, 이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 부닥치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해양도시 뭐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관광, 해양문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책 단위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걸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지를 못하다, 내용적으로. 또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도 전혀 지금 고민이 뒷받침되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해양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기회들 자체를 국내 다른 도시들에게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사실 지금 부산에 해양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게 부산만은 아닙니다. 인천도 해양도시 이야기하고 있고, 여수도 이야기하고 있고, 평택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웬만큼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좀 큰 중소도시들조차도 다 해양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은 충분히 많은 제한들이 있고 가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장 두드러진 게 해양 레저, 해양 스포츠 부분들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는 오히려 이제 경기도에 우리가 빼앗겨버리고 강원도에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소위 송정이 그 해양 스포츠의 성지가 될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지금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산이 충분히 이제 성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서해안 지역, 수도권 지역에 이제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 과연 부산은 해양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랍니다. 부산은 해안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륙적 내지는 내륙적 사고방식 속에서 도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양도시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연안을 크게 끼고 있고, 소위 이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갖고 있다라는 것만 내세웠지, 사실은 그것을 내용성을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2도시론에 안주했던 그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남광역권 중심지 부산이 취해야 될 스탠스 부분은 좀 부산이 양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이 뭔가를 내어준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부산이 이제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부분들이 무엇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이제 부산은 이제 중심이야. 이런 건 우리가 다 할게. 좀 불편하고 좀 이렇고 이런 건 저쪽에서 좀 잘 해주시고 이런 접근법으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수평적 관계 속에서 연대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벌써 기본적인 접근의 자세들부터 서로가 이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게 산업적인 문제가 됐든 도로의 교통의 문제가 됐든 무엇든 문제든 저는 그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어떤 그 관계의 어떤 맥락들 자체를
서로가 공유하지 않은 속에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협력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치행정적 접근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또는 이제 동남권의 문화를 중심에 놓는 그런 접근법들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은 사실 부산의 그 공간의 어떤 계층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인 계층화가 공간의 계층화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계층적 불평등을 공간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공간 불평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오래되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성장주의를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은. 네.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이건 반생태학적입니다. 고밀도, 고층화, 그로 인해서 집적의 불이익은 다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운대가 아주 고층 건물이 많고 좋은 주거지가 많고 그에 따라서 좋은 문화시설들도 많이 따라왔고 최고의 상업시설들도 따라왔습니다마는, 실제 해운대에 있어 가지고서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열악하게 이제 변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 자본의 어떤 투기 현장이 되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뿌리 뽑힘 현상으로 이제 연결되어져 버린다면, 그리고 그 지역들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실한 공간.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부산의 공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맥락 없는 공간들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새로운 접근의 도시계획, 공간계획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 일종의 지금으로서 보게 되면 컴팩트 도시론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저는 작은 규모의, 그 규모가 어디인지는 특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소지역 단위의 자기 완결적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터와 3터가 이제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동과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됨으로써 생태학적인 어떤 공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생활 중심적인 공간 계획이 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이제 민간 자본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저는 공공이 돈을 써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니냐. 토목공사 제발 그만 좀 하고, 공공이 생태학적 도시 공간 창출에 이제 투자를 할 때가 지금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그 길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도 있고 합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침체가 한 30년 이상 됐던 문제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단순히 경제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적 성장이면 부산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다분한 어떤 의도를 갖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함정,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적 함정 자체를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부산은 새로운 어떤 전환의 경로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부산이 그러한 어떤 시민들이 그러한 인식들을 이제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그 부산 도시와 또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이 필요하고 사회과학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인문학이, 최근에 인문학의 어떤 활성화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상업화된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그 공간, 내가 공간 속에서 끌어나가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적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측면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 차원에서는 문화 정책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넓히고, 이것이 저는 문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지적인 역량, 지적인 감수성, 창의적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 정책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저는 학습 사회라고 또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학습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문화 정책 속에서 구현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부족했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하신 중앙 EMC 정연태 대표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현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도은영 교수님 자료를 보고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도 한두 가지 있고 상당히 좋은 자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도은영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해양 방제 도시로 가야 된다는 나름대로 어떤 평소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시간이 된다 하면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된다 하면은 뭐 질문도 한두 가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자료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의 어떤 일수라든지 이걸 보면은 2000년대 전으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 사실은 이제 공학 쪽에는 사회학 쪽은 다릅니다만 공학 쪽은 어쨌든 정량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2000년 이전에는 18에서 한 23일 정도 이래 강우일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거진 27에서 한 30일 가까이 자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빗물이 특히나 이제 해양을 끼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빗물은 사실은 모아서 잘 사용만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버려두고 방치해두면은 결국에는 재난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일례로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대학교의 앞에서 침수 사고가 나서 차량이 떠다녔다든지, 그러면 연산역이라든지, 그리고 급기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도 많이 왔습니다. 물론 많이 왔는데 사실은 해운대가 침수가 되고 지하 공간이 침수가 되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아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만일에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뭔가 대책을 가진다 하면은 그 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뭐 100mm가 오고 110mm가 왔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대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mm 이상 온 일수가 물론 뭐 늘어난 건 맞습니다. 상당히 늘어나고, 올해 같은 평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에서 3회 정도라면 올해는 8회입니다. 8회. 그래서 이제 그게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에너지화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 평균 강수량이 보면 880mm 정도 됩니다. 약 900mm 정도가 세계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80mm, 한 1300mm가 평균인데, 그렇다면은 한 1.4배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UNEP 국제연합 환경계획에 따르면은 2025년경이 되면은 지구상의 3분의 2 이상의 지역이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료에.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높고, 우리나라 평균보다 부산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300 정도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1,500mm가 되고 올해 2020년도 10월에 벌써 부산 같은 경우는 2,200mm가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걸 과연 우리께 잘 다스려서 잘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조금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빗물을 갖다 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이 빗물의 홍수가 나는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산악지방이 많습니다. 산악지방이 많아서 특히나 검정산, 뭐 그 황령산, 뭐 백양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 거긴 중턱까지 지금 그 주거 공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포장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럼 이 물들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도로 잘 포장된 그 도로로 인해서 척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을 통해서 척구를 통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천을 통해서 뭐 강으로 바다로 그냥 흘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치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형편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아마 4, 5% 정도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수 추구에 대한 침투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첫째로 보면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춰줘야 됩니다. 늦추려 하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물론 이제 도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이렇지만은 결국에는 지하수의 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투수 블록이라든지 투수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래 지하로 침투를 뭐 이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이상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LID 기법을 전해영향 개발이죠, 그죠? 그게 아마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일부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관주도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양산 신도시에 가면은 LID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가보시면 어떻게 빗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홍수를 막아가지고 제대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참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형 빗물 저류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산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 산에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삼복도로 이런 게 많은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거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고지대에도 이래 보면은 서방파출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건물,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준공공성으로 볼 수도 있고 다중이용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가정은 아니지만은 일반 가정용은 아니더라도 준공공성을 가진 건물이나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용량이 적더라도 버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많이 마련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그 정원영 교수님께서 발표했던 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그 자료 속에도 보면은 100mm가 만일에 비가 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홍수는 현격히 줄어들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빗물 저장소를 고지대, 사실은 이제 저지대에 지금 부산시청 그 뒤에 보면은 화단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부산시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물론 해운대 지금 뭐 센텀 쪽에도 있고, 그 큰 규모가 부산대학교 운동장에도 있고, 외고대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거기 이제 동네 롯데 앞에도 하고 있고,
이게 저지대로 오기 전에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지대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물을 빼내겠다, 펌프가 가동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부산시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된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을, 또은영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빗물을 지금 사용을 해서 부산에 요즘 보면 본부에서, 환경공단에서 계속 살수차가 시내를 다닙니다. 유심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거기는 보면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가 다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살수차에 지금 살수 용수를 뭐로 사용하냐 하면은 주가, 그 하천수, 거기다가, 저쪽에 있는 우리 하수 처리장에 있는 방처리수를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빗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는 클린워터 시스템이라 해서 도로의 화단 쪽에, 중앙분리대 쪽에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도시의 열섬 현상도 줄이고, 그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리고 빗물을 이용하는 거를 이제 설치 확대를 많이 하기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때, 물론 이제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청사 이쪽은 지금 법적으로 하고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으로 정해지가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대의 어떤 그런 다중이용시설들 그런 쪽에 버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건 뭐 이렇게 오늘 방금 전에 그 정연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전에 그 도건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뭐 질문보다는 뭐 부가적인 설명으로 뭐 충분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인데 저희가 1시간 55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보다는 뭐 이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그 질문만 들어온 거 일단은 이야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뭐 이렇게 답변 시간보다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치수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도건영 교수님 이렇게 발제하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초랑 지하차도 침수의 시사점으로 부산의 기존 연안 하수시설과 신구 개발 연안 하수시설 간 그리고 현실적인 개통분리 연계 방안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셨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 정연태 대표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답변이 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 소장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내생적 도시 만들기라는 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신 게 2018년도에 국가 근한 이양법이 제정이 되고 2021년도에 시행 예정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있는 대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된다 한다면 사실상 사무 근한 이양에만 머물고 실제 우리가 항만에 대한 부분들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고 우리가 집행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뭐 많은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개발하는데 아니면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넘어와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크게 보고 실행력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이게 주셨거든요. 이게 뭐 질문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 이런 의견도 오셨다는 거. 그리고 향후에 뭐 또 다른 시간이 된다면 이런 내용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2분 남았는데요.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뭐 너무 아쉬운데요. 뭐 이것으로
주식회사 상지 E&A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제40차 열린 부산 도시건축 포럼을 마치겠습니다.